앞 시간에까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앞 시간에 한 계약 해제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건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로 왜 571조에 규정하고 있는가? 선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은 570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571조에 붙여놨다고요. 그럼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A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갑이 을과 매매하였다. 그런데 이 매도인이 선입니다. 선이. 선이란 이야기가 타인 소유 부동산이란 걸 모르고 매매했어요. 미쳤는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가령 예를 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이 소유하던 부동산인데 돌아가셨다고, 부모님 건 줄 알았다고, 알고 봤더만 타인 거란 게 나중에 밝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고 매매했다고. 이 선의의 매도인이 A로부터 소유권을 차후에 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때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배상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이 말은 결국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 매수인도 선이라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모두 A 소유 부동산, 타인 소유 부동산이란 걸 모르고 매매했다면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하는 것이나, 매도인은 선이지만 매수인은 악일 때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게 선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척기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물건의 하자는 지워졌는데 물건의 하자든 권리의 하자든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권리를 행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라는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때 제척기간에 규정이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다고. 570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권리 행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행사하면 돼. 그럼 촬영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570은 여기 있네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때 이 권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기에 576조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외에는 물건의 하자든 나머지 권리 하자든 매수인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 제한을 두고 있다고. 그럼 부터는 아주 쉬워요. 혼자만 쉬운 게 아니고 부터는 선의 악의를 나누면 돼요. 선의는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안날부터라. 악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날부터 기산하지는 않아. 계약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줄여 이렇게 할 겁니다. 안날 한 날이라고. 한 날은 계약 한 날을 말합니다. 그럼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이라 선의.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수인이 권리 행사할 때는 안날부터 기산해요. 권리 하자는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잖아요. 선의는 안날부터, 악의는 한날부터인데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는 세 개 중에 570조하고 576조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제한이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하자 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때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는 조문이 세 개인데 두 개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제한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했지만 부터는 한 개만 기억할 거라. 한 개만. 572조의 담보 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하는 것은 계약한 날부터 기산해. 나머지 제척기간이 있는 것은 부터는 전부 한 날부터라. 계약한 날 한 개만 기억할 거예요. 악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대금 감액 청구하는 것은 언제부터 기산한다고? 계약한 날. 이 외에는 부터는 몰라. 전부 한 날부터로 가야 돼. 됐죠?
이거 한 개만 기억하지 딴 거 쓸데없이 계속 기억할 가치 없어. 한 날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 청구하는 이것만 계약한 날이다. 나머지는 전부 안 날부터. 됐죠? 예, 그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럼 까지는 물육권일을 기억하면 돼요. 물육권일이란 말이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이 말입니다. 물건의 하자는 물육, 유월내, 권리 하자는 권일, 1년 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건의 하자는 전부 매수인이 선의여야만 하기 때문에 안날부터 유월내잖아. 권리 하자는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안날부터 1년 내. 한 날부터 1년 내가 딱 하나 있다. 572조의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 청구하는 것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 됐습니까? 그래서 부터는 딱 한 개만 기억하고 까지는 물육권일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도 법물이 있는데 하도는 우리 시험 아니에요. 하도란 말이 하자 담보 책임의 입증 책임은 도 매도인이 입증한다. 우리 시험 아니고 법물은 우리 시험이에요.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예요. 법률상 장애란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차고 등을 할 때도 했었지만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매수했는데 법률이 그 토지에 건물을 못 짓는답니다. 그럼 토지를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법률이 건물을 못 짓도록 했기 때문에 법률상 장애가 생겼잖아요. 이건 물건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되잖아요. 선의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약간 넓히면 경매도 매매의 일종이에요. 단지 법률 규정이란 차이점이 있을 뿐 경매란 매매에서는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경매는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경매법원에 나와 있는 토지 매물을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았다고. 낙찰자도 매수인의 일종이에요. 왜 낙찰을 받았는가 하면 그 토지에 건물 짓기 위해서. 낙찰을 받고 나니까 법률이 그 토지 건물 못 짓는답니다. 낙찰자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법률상 장에는 물건의 하자다, 권리하자다. 물건의 하자예요. 경매는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그럼 여기에 교훈은 혹 우리가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좀 싸게 사들일 목적으로 경매법원에 기웃거릴 때에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혹 낙찰을 받았을 때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된다. 나중에 바보 되지 말고.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줄이면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다를 기억하고 둘째,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거기까지요. 자, 여기까지가 담보 책임이고, 자, 임대차를 설명드릴 것인데 전반부는 좀 찍을 분은 잠깐 찍으시고요. 좀 지워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요약집 44페이지요. 예, 테마 22 임대차 일반 많이 적어 놓고 있는데 즉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1번의 동그라미 2번에 A 대항력 강화의 니언을 설명드립니다. 예, 이 622조를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법률 규정하고 판례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법 조문은 암기하실 가치 없어요. 자, 622조 제1항은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럼 토지에 적법한 권한이 없다면 건물은 철거되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했습니다. 그럼 621조 제1항이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조문의 핵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음이니 핵이에요. 그럼 물건을 임대차하면 특별한 경우에 절대 강자는 임대인입니다. 주로 이런 토지 임대차할 때는 임대인이 반대 약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등기하지 못한다. 그럼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등기되는 경우가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먼저 했는데도 차후 이 토지가 매매 등이 되면 매매에 국한되지 않아요. 담보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토지가 매매 등이 되면 이 제3자 새로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제가 소유권을 예시했을 뿐입니다. 임차권을 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건화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다고. 주임법 상임법 들이대면 안 돼요. 토지다 토지. 그러므로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 된다고. 그래서 622조 제1항이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토지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건물은 등기돼야 돼요. 건물을 등기하는 건 여반장이잖아 이거. 왜 건물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이요. 건물이 등기가 된다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등기되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럼 건물이 등기됐다면 차후 이와 같이 소유자가 달라져도 이 달라진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나가라고 이야기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지는 않는다고.
이게 법 조문인데 그대로만 적용하니까 이 제3자에게 너무 가혹하거든. 그래서 판례가 축소 해석해요. 지금 소유권을 예를 들었지 저당권 등이라도 똑같아요. 토지에 관한 물건 취득의 등기가 먼저 등기됐는지 건물이 먼저 등기됐는지를 판례는 따지겠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토지의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됐다면 그럼 건물의 등기가 먼저 됐다면 토지 물건 취득의 등기가 더 뒤에 됐다 이 말이죠. 이때는 토지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토지의 물건 취득의 등기가 먼저 됐다면 토지 임차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판례가 이 규정을 축소 해석하고 있다. 등기된 순서를 따진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까지를 좀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45페이지의 양가로 2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되겠습니다. 민법에는 최단기의 규정은 없어요. 특별법, 주임법 2년으로 본다. 상임법 1년으로 본다. 특별법에는 최단기의 규정이 있지만 민법은 최단기 규정 없습니다. 그럼 최장기는 과거 민법 651조 제1항이 2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 결정을 했고 그 자체로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재는 조문 삭제했습니다. 그럼 민법상으로는 최단기도 최장기도 규정이 없어요. 그럼 최장기의 규정이 없다면 지상권처럼 영구무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영구무한 가능하다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영구무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구무한은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구무한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네 번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지 통고는 소멸 통고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소멸시킬 때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 통고는 유예기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임차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전제하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되겠습니까? 예.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동산 오일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이야기는 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럼 응용은 잘 안 할 것인데 이 해지 통고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늦게 소멸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라면. 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응용을 해보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10월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안 하다? 늦게 소멸하면 유리하잖아요. 유효해요.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안 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그렇게는 잘 묻지는 않을 것이나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에 관련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걸 한번 주의하시고, 그 다음 큰 3번의 임대차의 갱신에 거기에 B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상권 할 때 설명드렸네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똑같다. 다만 지상권에는 없는 판례가 임대차에 하나 있다. 왜? 지상권은 소멸 통고 제도가 없거든.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이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의무 위반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의 의미 속에는 갱신 거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계약 갱신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지상권은 이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제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해야만 해요. 예. 거기에 약간 주의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묵시적 갱신입니다. 달리 법정 갱신이요. 우리 시험에 법정 갱신이 4개가 있어요. 민법에 2, 특별법에 2. 민법에 2은 전세권과 임대차, 특별법은 주임법, 상임법. 4가지 요건이 다 다른데 민법상의 임대차만 법정갱신의 요건에 숫자가 없어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에 숫자를 집어넣어 요건을 언급하면 무조건 틀려요. 나머지 셋은 숫자가 다 있어. 그럼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 없고 약간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권이 소멸했는데도 임차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된다? 법정갱신이 된다.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증금 지급과 담보 제공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법정갱신의 경우 4개 중에 하나는 소멸해요. 셋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제공한 것은 보증금이든 담보든 법정갱신의 경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해요. 그럼 제3자가 제공한 것 중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지만 담보는 소멸합니다. 그럼 기억할 건 하나요. 법정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나머지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한다는 것은 법정갱신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약정갱신, 즉 합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약정갱신, 합의하여 갱신할 때에는 소멸하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그 다음에 테마 23. 임대차의 효력이란 말은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말해요. 근데 임대인에 대해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의무가 중요해요. 그 중에 수선 의무요. 47페이지의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2.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 핵이 수선 의무입니다. 수선 의무에 관련된 박스 판례돼 있죠. 예,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정리.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원칙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임차인이 수선하여 즉 그 비용 자체가 필요비라면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켰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 의무는 원칙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이요. 지금은 계약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임대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전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전부 임의 규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할 수 있다.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가능해요. 그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수선은 면제가 안 됩니다. 소규모 수선만 면제가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면제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은 누가 적수선해야만 한다? 임대인이요. 거기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소규모 수선만 면제가 된다. 그 다음 거기에 B요. 자, 이것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상한 청구하고 임대인이 비용상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그때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필요비 상한 청구권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필요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행사하는 권리 아닙니다. 지출한 즉시 곧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행사한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 유익비 임대차가 종료한 때를 꼭 기억하고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 상한 청구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지 제척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부터도 물어보고 까지도 물어봐요. 물론 숫자를 좀 더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까지를 조금 더 물어봤어. 까지 꼭 기억합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6월 내 행사해야 돼. 6월 내까지요. 되겠습니까? 그럼 부터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오기도 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아닌 이유가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반드시 목적물을 돌려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 왜? 임차인한테 적법한 권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 안 돌려주면 동시행 항변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목적물은 언제나 종료한 때 돌려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었다는 말과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몇 월 내다 6월 내를 기억은 꼭 하고 그 아래쪽은 시험에는 잘 묻지 않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이야기. 참고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하잖아요. 그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건 임대차가 종료한 날, 제척기간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조금 전에 제척기간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필요비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출한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즉시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그건 안 중요해요. 위에 제척기간 언제부터까지는 시험에 제법 물어봅니다. 좀 기억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4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서 B, C, C는 이미 설명드렸네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럼 B,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정확하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지만 기타 공작물을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차이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공통점은 둘 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리고 둘 다 형성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 못해요. 예. 그럼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해보자고요. 가불간에 건물을 임대차하고 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래서 건물을 임대차하고 존속기간 내에는 이 건물은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데 이 건물에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을 사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속물을 사라 청구한다는 말은 이 부속물은 누구 소유다?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 부합해서는 안 돼. 부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고. 부합이 되어버렸다면 부합물이라. 부합물은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하고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부합이 되면 여기까지 다 건물로 취급해버려. 그때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때 임차인이 유익비 상한 청구해요. 부합이 된 경우는. 부합이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여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속물을 사라 청구했으니까 임차인이 즉 매도인이에요. 부속물 매매 대금 청구권이 있거든.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습니까? 건물에 관하여 생겼느냐고. 독립한 물건인데. 그래 부속물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임대차 목적물,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물건하고 부속물은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니까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안 한다고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온 김에 유치권 복습이요.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고.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은 부속물에 대한 채권이에요. 이 건물에 대한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니다. 유치권, 건물의 유치권 행사 못해요. 예. 그리고 객관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돼요. 객관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에 대표적인 예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어야 된다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어야만 하지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객관적 편익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차이점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만 갖추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지 객관적 편익 필요 없어요. 임대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도 소용이 있어야 돼. 객관적 편익. 그러므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되겠죠? 예. 를 기억하고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요건 이 요건과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이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49페이지에 동그라미 2 중앙이요. 임차인의 의무 중에 A 차임 지급 의무가 되겠습니다. 매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만 하지만 임대차의 물건의 사용 대가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거기에 니언이요. 니언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아무 잘못이 없어. 임차인의 잘못,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면 남아있는 부분,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잘못 없이 일부가 사라졌으니까 일부는 사용 수익을 못하도록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사라진 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것만큼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멸실이 돼도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즉시 해지할 수도 있어요. 이 규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과실 없이 멸실되었을 때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하고 에 관련된 규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은 거의 대부분이 형성권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리얼이요. 차임 정감 청구권이 있어요. 요건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무건은 볼게요.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정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묵것이고, 암기할 가치는 없고 차임을 정액합시다, 감액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임 정감 청구권 편면적 강행 규정은 간혹 응용해서 옵니다. 그럼 차임을 정액하지 못한다라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불리 안 하다? 불리 안 하잖아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거든. 그 말을 줄여 아니불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요. 차임 부정액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해요. 근데 관계된 판례가 하나 있다고. 차임 부정액 특약은 유효하지만 차임을 정액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차임 부정액 특약이 있는데도 임대인이 차임 정액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없다?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엄 차임의 지급 시기 언제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뭐 건물 기타 공작물 이런 건 매월 말이고, 주로 토지 중에도 대지는 매월 말이에요. 대지가 아닌 기타 토지는 주로 매연 말이에요. 그래 쉽게 말하면 토지 중에 대지가 아닌 토지는 매년 말에 차임 지급한다는 말은 주로 연세다, 연세. 그리고 토지가 아닌 건물 기타 공작물은 주로 월세고, 토지 중에 대지는 주로 무엇이고? 월세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시험에 묻지 않고, 민법은 차임을 2기를 연체하면, 차임 지급을 2기를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2기는 지상권의 지료 2년 이상하고 기본 논리 똑같아요. 계속 연속해서 2기일 필요는 없다. 통산, 합산하여 2기이기만 하다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 임대차 해지,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고, 예, 50페이지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중앙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여러 개가 있고 최근에 몇 년 내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암기가 잘 안 되면 시험장에 가시기 얼마 전에는 눈도장 꼭 한번 찍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기억하기 귀찮으면 반대로라도 꼭 기억하자. 자, 계속 강조했던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건 다 알 수 있거든. 그럼 꼭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임차권 양도, 임대차 목적물 전대할 것인데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은 1번 임의 규정이다. 2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그건 꼭 좀 기억하자. 그럼 지금부터 편면적 강행 규정들을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전에 일부 멸실 등의 차임 감액, 해지 설명드렸잖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 차임 정감 청구권 설명드렸죠. 예, 편면적 강행 규정.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이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 차임 연체와 해지, 2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대차를 계약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을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안 하다? 유효해요. 1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안 하다? 불리하다. 무효예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네. 그다음 꼭 기억해야 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엇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너무 고마운데 부담스러워도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 부분을 몇 차례 정독하고 가야 됩니다. 예. 은근히 시험에 물어보면 잘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강조할 거예요. 그럼 잠시 쉬다가 임차권 양도 전대를 설명드린 다음 민사특별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